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이버에서 안드로이드 개발 6년차 남반석이라고 합니다. 다른 좋은 세션도 되게 많은데 왜 여기 오셨어요? 아, 그래요? 한번 쉽게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 앱 개발 코드를 이렇게 짜가지고 런해서 기기에다가 한번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가시겠어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긴 한데 한번 손 들어봐주세요. 네. 그 중에서 앱 개발을 하면서 신기했거나 재미있었던, 행복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다. 계속 한번 손 들어봐주세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현재 지금도 앱 개발이 재밌고 행복하다. 계속 손 들어봐주세요. 네, 반에 반 줄었는데요. 네, 더 재밌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만들어볼 앱입니다. SVC 로도라고 하고요. 검색을 해보시면 GitHub를 구글링에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가지 피처를 소개할 텐데요. 먼저 이렇게 눌러서 자동으로 셔플이 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셔플 중에 한 번에 5개를 뽑을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5개를 연속으로 자동으로 뽑아주는 어떤 기능.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직접 해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간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직접 뽑아보는 기능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이거 기능을 다 구현해서 직접 할 건 아니고요. 어떤 앱인지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이 앱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MVP도 있고, MVVM도 있고, SVC도 있고. 사실 패턴 없이도 만들 수 있죠. 그냥 액티비티에다가 뷰페이저를 넣고 거기 안에다가 뷰나 프래그먼트를 넣고 이제 서로 연동하면 됩니다. SVC는 그건 뭘까요? 먼저 SVC 패턴을 만든 이유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실무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경험했는데요. 모두 구조가 제각각이었어요. MVP도 있었고, 패턴이 아예 없는 것도 있었고, 인터랙터라는 걸 쓰는 것도 있었고, MVVM을 쓰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유지보수할수록 점점 코드가 복잡해지고 팀 프로젝트다 보니까 좀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MVP 같은 경우는 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더 쉬운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패턴 없이 그냥 하면 되잖아요. 뭐 패턴 뭐 중요해요? 처음에 이제 패턴 없이 만들 수 있죠. 정말 행복합니다. 아주 쉬워요. 그런데 오픈을 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요구사항이 들어요. 푸시 왔을 때 화면을 보여주세요. 뭐 게시판을 등급제로 하려고요. 로그인 안 한 사람들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좋아요가 넣어주세요. 많이 들어오죠. 그럼 점점 스펙이 늘어나고 클래스에 1000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1000줄짜리 클래스거든요. 아까 강서윤님 강의에 6000줄짜리 클래스도 있다고 그러는데 1000줄도 이렇게 복잡한데 어떻게 하시는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아주 코드 지옥에 빠집니다. 제 노트북 15인치가 한 화면에 50라인이 보이거든요. 그럼 1000줄이면 20개의 스크롤이 있는 거예요. 네, 1000줄이 넘는 클래스를 막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아무나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나눠야지.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하셨어요. 네. 나누는 게 중요하고 또 중복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MVP와 MVVM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SVC는 MVVM이랑 뭐가 다른데 왜 만들었어요? 질문 많이 하십니다. 생긴 이유는 이제 개인적으로 MVP와 MVP에서 불편함이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MVP의 불편함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MVP를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이렇게 생긴 뷰와 프리젠터 인터페이스를 생성을 해보셨을 텐데요. 묶어서 컨트랙트 파일로 만드는 분들이 있고요. 이제 몇 달 동안 MVP로 개발하다 보면 이제 반복적인 이 작업이 귀찮아지는 시기가 옵니다. 이거 내가 도대체 왜 하고 있나? 특히나 이 인터페이스는 단 하나의 클래스를 위한 경우가 99%입니다. 메서드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 인터페이스랑 구현체에 2번씩 수정을 해야 되고 뷰와 프리젠터 간에 강한 1대1 결합이 일어납니다. 재사용하기도 어렵죠. MVP로 개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비즈니스 로직과 뷰 로직을 이렇게 분리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분리가 된 게 아닙니다. 뷰 안에 프리젠터가 필드로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뷰 관련 작업을 할 때 프리젠터가 뷰에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비즈니스 로직을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젠터 안에서 짜야 되는 코드인데 뷰에서 어느 정도 작업을 하면서 프리젠터에게 넘겨주거나 프리젠터에서 어떤 작업 결과로 된 어떤 값을 뷰에서 참조하고 싶어서 프리젠터에서 뭐 값을 가져온다거나 뭐 이런 로직을 작성하기 쉽습니다. 또 스타트 액티비티 리저트, 온 액티비티 리저트 등 화면 전환과 관련된 로직들이 뷰랑 같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가독성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다음으로는 MVVM의 불편입니다. 구글에 정해준 구글 샘플에 이제 참고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제 유저 인터랙션의 처리 방식을 굉장히 다양하게 제안을 해놨어요. 뷰 모델을 직접 이제 XML이나 직접 뷰에서 호출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커맨드 옵저버 필드를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 또 뷰 모델이 아닌 다른 리스너를 통해서 이제 호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방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코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MVVM으로 짜신다면은 팀에서 어떤 규칙을 딱 정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 두 번째 있는 커맨드 옵저버 필드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함수 구현을 뷰 모델 밖으로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MVP보다 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먼저 필드 선언을 해줘야 되고, 필드 관찰 옵저빙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보크를 시켜야 됩니다. 기존에는 함수를 만들고 그냥 호출만 하면 됐었는데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필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명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독성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MVVM의 데이터 바인더를 사용한다면은 뷰와 관련된 문제나 에러 같은 게 생겼을 때 XML 파일에 디버깅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 수가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인플 파일을 찾아서 열고, 그리고 XML에 있는 로직을 비교해가면서 파일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야 됩니다. 자동 생성된 코드가 자기가 짠 게 아니기 때문에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인딩 어댑터나 인버스 바인드 어댑터에 나타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크래시면은 금방 찾을 텐데 뭔가 UI적으로 잘못 노출이 됐다고 했을 때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태틱 함수로 바인드 어댑터가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밸류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검색을 하거나 또는 자동 생성된 바인딩 인플 클래스를 열고 내부에 있는 바인딩 어댑터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됩니다. SVC에서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이러한 일련의 어려움들을 해결을 하고 추가적으로 중복 로직을 제거하고 남은 컴포넌트들을 재사용하거나 뷰를 추상화할 수 있는 설계로 만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SVC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접하는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들이 있죠. 이거를 S랑 V, C 세 가지로 나눕니다. S는 스크린입니다. 핸드폰 화면에 특정 화면을 담당을 하고 이전에서 화면에 넘어온 정보들을 인텐트나 번들을 통해서 세팅을 하고 다음 화면에 이동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서 세팅을 합니다. 이것이 액티비티랑 프래그먼트의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주요한 역할입니다.
뷰즈입니다. 이름은 XML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조합된 뷰들을 모아놓은 어떤 집합체라는 의미로 복수형으로 S를 붙였습니다. 뷰즈는 데이터를 받아서 화면에 렌더링하여 보여주고 각 뷰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뷰즈 액션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컨트롤 타워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은 또 다양한 뷰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어떤 커스텀 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는 각 스크린에서 일어나는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 또 뷰즈에서 뷰즈 액션으로 발생한 인터랙션 처리, 그리고 그 외에 등록한 각종 센서, 위치 센서가 될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 상태를 감지하고 로직을 담당하는 관제탑입니다. 다른 패턴에는 M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M이 안 써있죠. M은 나중에 설계를 하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그러면 적용할 수 있는지 입문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빌드 그레이드 디펜던시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 상단에 보이는 주소가 GitHub 주소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위에 들어가셔서 아래로 가시면 디펜던시가 있으니까요. 긁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액티비티를 생성을 하는 건데요. 메인 액티비티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상단에 SVC 액티비티라는 명노테이션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require views, require control tower를 통해서 이 액티비티가 필요한 뷰와 컨트롤 타워를 지정해 줍니다. 가끔씩 산업에서 일하다 보면은 액티비티였던 거를 프래그먼트로 바꿔야 되거나 프래그먼트였던 걸 액티비티로 바꾸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럴 때 라이프 사이클이 달라서 굉장히 복사 붙여넣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여기에서는 그냥 위에 있는 액티비티만 바꿔주면은 액티비티가 프래그먼트가 되고 프래그먼트가 다이얼로그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상속해야 되는 클래스는 규칙이 있습니다. SVC 언더바 그리고 이 이름을 복사해서 붙여넣으면은 이 클래스가 자동 생성이 됩니다. 뷰즈의 소스인데요. 이제 보통 뷰의 클릭이나 뭐 타이핑 같은 이벤트들이 일어나는데 이럴 때는 액션 뷰즈라는 것을 상속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 제네릭 타입에는 뷰즈 액션을 만든 것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레스 아이디에는 인플레이트 될 레이아웃을 넣어줍니다. 아까 액티비티에서는 레이아웃을 넣어주는 게 없습니다. 뷰즈에서 넣어주면은 그게 액티비티로 들어갑니다. 메인 뷰즈 액션인데요. 이제 일어나는 액션들을 정리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뷰즈 액션을 상속을 임플리먼트 해주고 그리고 일어나는 뷰의 일들을 정리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뷰를 특별히 나눈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개발을 하다 보면은 어떤 한 화면에 대해서 작업을 할 때 한 사람이 그 한 화면을 담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해서 막 두세 명이 일을 해서 같이 협업해서 빨리 끝내고 싶은데 사실 안드로이드 개발하다 보면 한 화면 한 사람이 해야 효율적일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구조로 분리를 시켜 놓으면은 뷰즈와 뷰즈 액션 그리고 XML 이 세 가지를 한 사람이 담당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컨트롤 타워 담당자가 컨트롤 타워만 작업해주면은 둘이 쉽게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컨트롤 타워입니다. 여기에는 컨트롤 타워 어노테이션을 추가해주고 컨트롤 타워가 속한 스크린과 그리고 사용할 뷰즈를 정의를 해줍니다. 아까 규칙은 액티비티와 동일하게 SVC 언더바 파일 이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컨트롤 타워에서는 구체적인 구현체를 넣을 수 있기도 하지만 추상 인터페이스를 해서 다른 스크린에서 쓸 수 있도록 메인 컨트롤 타워를 재활용할 수 있게 어떤 추상 스크린을 넣어주면은 그 메인 액티비티나 뭐 다른 액티비티, 다른 프래그먼트에서 이 컨트롤 타워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쉽나요? 네, 어렵죠?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뭐 알아야 될 게 많고. 네, 그래서 SVC 템플릿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SVC 템플릿이라는 주소가 있고요. 클론을 하신 다음에 폴더에 접속하시고 install.sh 쉘 스크립트 실행하시면은 바로 설치가 끝나고요. 윈도우 경우에는 이 클론한 레파지토리에 있는 이 폴더들을 폴더 이 주소로 옮겨주시면은 템플릿이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중요한 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완전히 종료했다가 재실행해야 반영이 됩니다. 네, 설치를 하면은 이제 뉴를 했을 때 이렇게 새로운 메뉴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액티비티를 만들거나 다이얼로그나 프레그먼트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누르게 되면은 액티비티 이름을 쓰면은 알아서 레이아웃 파일 이름이 자동 생성이 되고, 그리고 어떤 네임에 자기 이름을 쓰면 주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니시를 누르면 파일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빨간 줄이 보이죠? 아직 어노테이션 프로세서가 이 파일을 제너레이트 안 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빌드를 누르고 리빌드 프로젝트를 하면은 빨간 줄이 없어집니다. 아이고. 입문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네, 박수 한번 하고 가시죠.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설계를 보겠습니다. 어떤 타입들이 있는지 한번 보죠. 먼저 SVC 기본 패턴에 모델을 붙인 타입입니다. MVP와 굉장히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다른 점 하나는 당연히 이제 스크린에서 뷰즈가 빠져나왔다는 거죠. MVP에서는 스크린 자체를 뷰로 쓰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 초록색 동그라미 있는 뷰즈 액션 큐브입니다. 기존의 뷰가 MVP에서는 뷰가 프리젠터를 직접 알고 있기 때문에 프리젠터한테 비즈니스 로직을 어떤 걸 수행해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로직을 뷰는 잘 알아야 했어요. 그런데 뷰즈 액션이라는 중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냥 나는 어떤 게 물려졌어, 나는 이게 입력이 됐어, 너가 알아서 해 하고 그냥 넘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뷰를 잴 때는 컨트롤 타워의 비즈니스 로직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작업하시면은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코드로 한번 보시죠. 네, 메인 뷰즈에 일어나는 어떤 뷰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아래 하단에 뽑기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지금 뽑기 버튼이 눌려졌어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눌려준 이후의 작업에 대해서는 뷰즈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눌려지면은 컨트롤 타워에 있는 함수에 호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메인 컨트롤 타워는 메인 뷰즈 액션을 수행할 수 있게 인플리먼트 됐기 때문이죠. 눌려지면 바로 이 함수가 수행이 되고 이 안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컨트롤 타워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안에 또 함수를 보시면은 show select type 다이얼로그가 있죠. 이렇게 아까 봤던 이 다이얼로그가 뜨는 건데요. 이렇게 화면이 뭔가 바뀌거나 뭐 다이얼로그가 뜬다거나 하는 것들을 스크린한테 넘겨줍니다. 그럼 스크린은 화면 전환에 대한 액션을 수행합니다. 아까 봤던 액티비티인데요. 이렇게 다이얼로그를 만들고 다이얼로그 리스너를 받아서 쇼를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뷰 모델과 함께 쓰는 타입입니다. AAC의 뷰 모델을 저는 좀 많이 쓰는데요. 변화가 잦은 데이터를 이제 라이브 데이터나 RX 옵저브 등을 통해서 이제 필드를 만들고 뷰즈에서 뷰 모델을 직접 옵저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뷰가 이제 뷰 모델을 직접 옵저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타워는 어떤 작업을 하고 뷰 모델의 데이터 변경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인딩 되어 있던 결과들이 뷰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는 이제 뷰 모델이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유용합니다. 보시면은 컨트롤 타워가 모델을 통해서 뭔가 작업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걸 뷰 모델에 반영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예로 들면 이제 블로그라고 한다면 블로그에는 여러 블로그 데이터 리스트를 받아야 되고 그 각각 블로그의 좋아요 기능이나 뭐 북마크 기능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API들도 다양하고, 그럴 때 컨트롤 타워가 다양한 어떤 API들과 처리를 하고 그걸 뷰 모델에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네, 두 번째 타입은 컨트롤 타워가 직접 그런 데이터 반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컨트롤 타워는 뷰 모델한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 아니면은 뭐 어떻게 데이터를 바꿔줘라고 하면은 뷰 모델이 속한 레파지토리에 명령을 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하다고 갱신을 해오는 겁니다. 약간 이런 타입은 한 가지 타입의 데이터들이 많을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뭐 전화번호부 앱 같은 경우에 전화번호부 리스트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화번호부 리스트 가져오는 거는 뷰 모델이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진 이런 SVC 타입들을 하나의 앱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여러 개의 어떤 스크린들이 있고, 각 스크린이 다른 스크린한테 인텐트나 방대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또 다시 그 결과들을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교환에 대한 로직은 스크린의 담당입니다. 이제 우리가 만들 로또 앱의 설계 다이어그램을 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먼저 보라색 쪽을 보시면은 메인 액티비티가 있고, 후보가 되는 캔디데이트 프래그먼트, 그리고 뽑힌 셀렉션스 프래그먼트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이 프래그먼트 두 개는 메인 뷰즈의 두 페이지를 이어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컨트롤 타워와 뷰즈들은 중간에 있는 메인 뷰 모델을 가지고 참조를 합니다. 네, 이어서 로또 커뮤니티 스토리를 보면서 프로젝트 시작을 간단히 설명 공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깃허브로 보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깃허브 주소는 다음과 같고요. 제 이름이 남변설이긴 한데, 예전에 제가 토플 홈페이지에 잘못 가입을 했다가 암호를 잃어버려가지고 여권을 빨리 만들어야 돼서 반숙으로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이거를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숙남으로 들어오시면은 이 폴더가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생성,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뉴 프로젝트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 애플리케이션 추가, 그리고 기본이 되는 볼 모델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줬습니다. 그리고 메인 뷰즈를 이제 구성을 합니다. 보시면은 상단에는 액티비티에서 만들고 있는 액션바를 썼고요. 중간에는 뷰페이저, 하단에는 바텀 내비게이션 뷰를 썼습니다. 보시면은 캔디데이트 프래그먼트와 셀렉션 프래그먼트가 있고, 중간에 그 뷰페이저를 이어주는 페이지 어댑터가 있습니다. 페이지 어댑터를 보시면은 캔디데이트 프래그먼트를 가지고 있고 셀렉션 프래그먼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뽑힌 데이터 같은 거를 뭐 생성자에 넣어주거나 번들에 넣어주거나 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뷰 모델을 직접 참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뷰 페이지 안에 있는 이 캔디데이트 프래그먼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되게 심플하죠. 일반 프래그먼트보다 훨씬 심플하죠. 왜냐하면 보일링 프레디ክ트 코드가 없잖아요. 보면 함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show, remove, dialog. 네, 이 show, remove, dialog 로직을 한번 살짝 보면은 이제 remove dialog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볼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고 이제 리스너를 세팅을 하는데, remove 볼이라는 걸 클릭을 하면은 컨트롤 타워한테 이 볼을 지워줘라고 하는 어떤 기능입니다. 영상으로 보면요. 볼을 눌러서 목록에서 제외를 하면 이렇게 지워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는 셀렉션즈 프래그먼트 보겠습니다. 네, 이게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네, 이 말은 이 프래그먼트는 화면 전환이나 이동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프래그먼트다 보면 이거는 화면 전환이 없구나 하는 걸 그냥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렉션즈 뷰즈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앱스트랙트 볼 리스트 뷰즈를 상속을 하고 있고, 뷰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볼 리스트에 대한 어떤 인터페이스를 오버라이드를 하고 있죠. 이 셀렉션 뷰즈는
선택된 뽑힌 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뷰 모델에 있는 셀렉션즈를 반환을 해줍니다. 캔디데이트 뷰즈는 정말 똑같이 생겼는데 뷰 모델에 있는 캔디데이트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앱스트랙트 볼 리스트 뷰즈는 어떻게 생겼나 보면은 레이아웃 SID를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XML 파일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개의 프래그먼트지만 하나의 XML 파일을 동일하게 재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앱스트랙트 볼 리스트를 넣어서 볼 리스트에 뭘 넣을지는 이걸 상속하는 너희들이 정해줘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캔디데이트는 캔디데이트를 넣고 셀렉션즈는 셀렉션즈를 넣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면에 보여줘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옵저빙을 통해서 어댑터, 리사이클러블 어댑터에다가 그냥 어레이 리스트로 넣어주면은 뽑힌 것들을 알아서 들어가고 셔플링 된 것들은 알아서 셔플링.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한 박수 또 하고 가시죠. 네. 네, 한 걸음 더 가보겠습니다. 조금 어드밴스인데요. 그 설명에 나왔던 컨트롤 타워를 비대해진 컨트롤 타워들을 그럼 어떻게 더 쪼갤 수 있을지 방법, 그리고 리사이클러 뷰 안에서도 뷰 모델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쪼갠 결과부터 공유해드리면은 이제 아까 그 로또 있는 브랜치 중에 이제 배드 이기젠플이라고 있는데 그런 제가 뭐 리무브 시키고 셔플하고 이런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있는 로직이 이제 255 라인인데요. 이제 다 쪼개고 나면은 83 라인으로 이제 70% 정도 코드가 줄었습니다. 물론 구현부가 아예 뭐 없어지거나 한 건 아니지만 컨트롤 타워가 복잡해 보이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터페이스로 분리를 합니다. 아까 성현님의 클린 아키텍처를 보셨겠지만 어떤 클래스가 인터페이스들 여러 개를 이렇게 막 상속을 하고 있어요. 임플리먼트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써보시면은 로직 분리가 잘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디폴트 메소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컨트롤 타워 안에 여러 개의 메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지우게 하는 어떤 메소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비슷한 어떤 로직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잘라내는 거죠. 컨트롤 X로 잘라내고 그 다음에 어떤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지우는 거니까 리무브블 컨트롤러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붙여놨습니다. 그대로. 그러면은 이제 에러가 나겠죠. 왜냐하면 필드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필요한 그런 필드들을 상단에 정의를 그냥 해놓습니다. 여기에 는으로 세팅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인터페이스한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러가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잘라냈던 그 메인 컨트롤 타워한테 이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시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 타입의 이 카운트에 이 뷰 모델이 필요해라고 했던 부분에 빨간색 줄이 생기는데요. 이제 오버라이드를 붙여주면 없어집니다. 내가 이거를 구현했다는 거고 이렇게 내가 필드로 들고 있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메소드들은 이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의 어떤 그런 종류의 메소드들을 집합을 시켜서 다 인터페이스로 다 뜯어보니까 이렇게 여러 개의 어떤 컨트롤러들이 생겼습니다. 컨트롤 타워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도 이제 여러 개의 어떤 비즈니스 로직들을 컨트롤 타워가 중앙에서 제어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제 컨트롤 타워라고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네. 이렇게 메소드들 분리가 되고 인터페이스가 분리가 되면은 이 셔플 컨트롤러를 뭐 다른 컨트롤 타워에다가 붙일 수도 있고 레고처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컨트롤 타워의 가독성이 아주 향상이 되죠. 방금 설명드린 거는 그 SVC뿐 아니라 MVP나 MVVM에서 쓰실 때도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LG 사이클럽에서 뷰 모델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언제 필요하냐 보시면은 이게 제 계좌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 건 아니고 이게 토스 그 앱 마켓에 있던 건데요. 이제 리스트의 정보가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거나 이렇게 뭐 갱신이 자주 되어야 될 때 유용합니다. 왜냐하면은 뷰 모델을 쓰지 않으면은 데이터 고치는 거를 해준 다음에 어댑터를 찾아서 노티파이 아이템 체인지나 노티파이 셋 데이터 체인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뷰 모델 쓰게 되면 뷰 모델 값만 바꿔주면은 여기 있는 것들이 뿅뿅하고 바뀌는 거죠. 일단 SVC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다면은 이제 여기 있는 스크린 액션 어댑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한 어댑터를 생성을 하고 어댑터에 필요한 기능들을 구성을 합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이 이지 홀더를 만들어서 돌려주는 건데요. 네. 어댑터에다가 스크린이라고 붙였는데 이 어댑터 스크린이 그 왜 필요하나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SVC 라이브러리를 보면은 스크린이라는 것은 인터페이스도 있고 라이프 사이클 오너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린은 라이프 사이클 오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라이프 사이클도 오너이기도 하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 객체를 레지스트리를 들고 있게 되고 이제 그게 있어야 뷰 모델에 있는 옵저빙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어댑터에 스크린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크린 액션 홀더를 상속한 뷰 홀더를 생성을 합니다. 여기 스크린 액션 홀더가 있죠. 여기에 이제 필요한 어떤 객체가 있다면 객체를 넣고 필요 없다면은 유닛 같은 거를 넣어서 생략시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액션 홀더기 때문에 이제 제네릭으로 액션도 선언을 해주고요. 위에서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 클릭에 대한 어떤 액션을 반환해주는 기능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바인드라는 어떤 함수에서 데이터를 세팅하는 게 아니라 이제 init 블럭, 생성자에서 바로 수행되는 블럭이죠. 여기에 뷰 모델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옵저빙을 시키고 여기에 값을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클릭 이벤트 같은 것들도 그냥 init 함수에다가 넣어서 세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뷰 모델이 바뀔 때마다 여기 옵저빙이 호출이 되고 값이 갱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어댑터를 뷰즈에서 세팅을 해줍니다. 어댑터 안에 스크린과 뷰즈 액션을 넣었습니다. 스크린은 뷰즈 안에 들어있는 기본 객체이기 때문에 필드 선언 없이 그냥 스크린을 바로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어드밴스드 끝났습니다. 네, 박수 한번 또 가시죠. 네, 거의 끝났고요. 네, 한번 재미로라도 한번 써보시겠어요? 어떠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써보시다가 이슈가 있으시면은 GitHub에다가 올려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GitHub 이슈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데 이게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있지 없습니다. 어떤 항목들이랑 좀 비교를 할 수 있을지 다른 패턴들과 비교를 살짝 해봤는데요. 이제 몇 가지가 있겠죠. 코드 하나의 스펙에 대한 앱을 완성했을 때 전체 코드 라인 수가 몇 개가 되느냐, 화면 전환 로직 배치가 보기 좋은가, 스펙이 변경됐을 때 대응하기 좋은가, 디버깅이 잘 되는가, 유닛 테스트에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게 있겠죠. 오늘은 요거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없고 오늘은 코드 라인 수 요것만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제일 위에 중간에 MVV에 마지막에 SVC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투두 앱 샘플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 홈페이지에 나온 그 라인 수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제가 직접 그 클라우드라고 하는 오픈 소스로 이제 해당 디렉토리 이후의 거를 직접 라인 수를 카운팅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SVC가 가장 코드 라인 수가 적습니다. 중복 코드가 제일 적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지금 문서로는 다 만들어놨는데 아직 기고를 하지 않아서 한 일주일 뒤에 제 미디엄에다 올려놓겠습니다. 미디엄의 반숙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테스트도 가능한가요? 네, 테스트 가능합니다.
방송남의 아키텍처 안드로이드에 들어오시면은 SVC 브랜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뭐 태스크 디테일 프레그먼트 테스트, 태스크 프레그먼트 테스트 등을 참고해 주시면은 유닛 테스트 안에서 스크린의 라이프 사이클을 변경하면서 뭐 퍼즐 됐을 때도 잘 돌아가는지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도 가능하십니다. 가장 좋은 패턴은 그건 뭐랄까요? 도대체?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팀원들이 함께 선택을 하고 이 패턴이 팀원들의 개발 시간을 줄여주고 이 패턴으로 팀원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아주 쉽고 서로 뭐 휴가를 가거나 뭐 일이 있어서 영역이 바뀌었을 때도 쉽게 서로의 코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화를 잘 해놓은 아키텍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린 책인데 켄트백의 구현 패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패턴이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의사결정을 돕는 도구다. 그리고 반복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서 프로그래머가 남는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창의력을 진정으로 독창적인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패턴을 가지게 되면 시간이 남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남는 시간을 많이 만드셔서 여러분 많이 노시기 바랍니다. 네. 젊을 때 많이 놀아야 되죠.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SVC 오픈소스에 도움을 준 저희 회사 팀원들과 그리고 오픈소스에 기여해준 스카이도스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